고생대를 지배했던 초거대 곤충들은 왜 사라졌을까? 이런 주제로 갈로아님이 조금 더 활약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구상에서 가장 큰 벌레 하면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그 뭐 대벌레 막 이만 팔뚝만한 거 이런 게 이제 현재는 제일 큰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우리 지구상에 엄청 큰 곤충들이 좀 많았던 걸로, 쥐라기공 같은 거 봐도 막 엄청 큰 벌레들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큰 곤충들이 많이 살았던 거는 사실이긴 한 거죠? 많이 살진 않았어요. 재밌는 게 옛날 곤충 하면 막 쥐라기공원도 막 그렇고 뭐 엄청 큰 옛날 벌레 살았다 해서 약간 커다란 애들이 살았다라고 하긴 하고 싶지만, 옛날 곤충 화석에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오늘날 곤충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요? 1cm, 2cm, 5mm. 네. 그러니까 큰 것도 있었다는 큰 뜻이군요. 것도 있었던 거죠. 네. 다 큰 건 아니고. 네, 근데 좀 재밌는 거는 그렇다고 그렇게 크냐? 좀 큰 것도 있었는데 오늘날 곤충도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진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면은 옛날 곤충이 좀 크다 했을 때 좀 약간 주범이 되는 애들이 좀 있는데, 저건 곤충은 아니죠. 석탄기에 살았던. 그럼 노래기입니다. 이쪽으로는 2m 넘는 거네요. 2.6m 됩니다. 와. 네, 곤충은 아니고 노래기인데요. 노래기. 어우, 무섭다. 싫다. 공룡 아니에요, 저거? 공룡? 아르트로 플레우라라는 노래기인데요. 와. 우리 땅 이렇게 파면 나오는 노래기 네. 있죠. 2.6m에다가 50kg 됐을 거다라고 추정된 애들이에요. 파편화된 것들이 있고 아마 발자국 화석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게 컸을 거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뭐 얘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뭐 메가네우라 이런 거 있죠. 잠자리? 잠자리인데 뭐 굉장히 컸더라. 이런 애들 새 보면 많네. 진짜 무섭겠다. 뭐 이런 애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건 저건 메뚜기가 있는데, 이 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40cm 날개 40cm. 네, 뭐 그냥 이게 지금 날개 하나예요? 날개 하나요. 네네. 여튼 이렇게 좀 커다란 애도 있었는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막 1m짜리 전갈이 있었어요. 1m짜리 전갈이 전갈이 있었는데, 1m요? 네, 근데 왜 그랬냐, 얘네들이 2학년, 3학년 때 얘기거든요. 네. 이때는 맨 처음 이제 저 육지에 절지들이 막 기어 나와가지고 뼈 있는 우리 뭐 파충류, 양술 이런 애들이 없었던 시기예요. 맨 처음 나와가지고 그냥 호흡 벌판에 식물만 있던 유사 생태계에 자기들만 처음 와가지고 모든 걸 다 하던 시기예요.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그냥 커다란 포식자도 없죠. 커다란 어떤 분해자도 없죠. 커다란 뭐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것만 하기 위해서 성이 안 차죠. 이미 충분히 커다란 생태계 니치가 있는 거죠. 그거를 하던 시기니까 그게 커질 수 있었던 거죠. 유명한 얘기죠. 산소 농도가 커다고 하는데 얘네가 살던 시기에 산소 농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산소 농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포식자들이 진을 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커다란 크기의 포식자나 아니면 픽자가 비슷한 생태적 니치를 갖고 있는지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산소 농도로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쵸. 잘못된 얘기인 건가요? 이제?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중요한 게, 왜냐면은 절지류들은 허파 이런 게 없으니까 확산에 의해서 호흡을 하니까는 산소 농도가 높아야지 확산이 잘 되고, 그러니까 그건 맞죠. 그거는 맞는데. 근데 산소 농도가 높으면은 몸이 커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죠. 그렇다고 해서 산소 농도가 높다고 커질 수는 없죠. 예. 여건을 마련해 주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산소 농도가 우리랑 비슷해도 충분히 커질 수 없다.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시기에 오늘날도 큰 애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애들, 자이언트 메타라고 하는 애들인데, 뭐예요 이게? 뉴질랜드에 사는 애들인데요. 뒷다리를 든 거예요, 이렇게. 너무 물구나무 서 있네. 네, 뒷다리를 든 거고. 저 얼마나 커요? 이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얘네가 왜 크냐면, 뉴질랜드에는 쥐가 없어요. 그 호주, 뉴질랜드 얘네들이 공룡 시대 떨어지고, 그다음에 뉴질랜드가 따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대륙에는 유대류 살고, 그다음에 뉴질랜드 쥐가 없어가지고 메뚜기 쪽 애들이 쥐 사이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가장 거대한 육상 갑각류가 뭐냐면요, 코코넛 크랩이라는 애들인데, 저 봤어요. 네, 그거 키우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래요? 와, 키워도 돼요? 키워도 돼요. 네. 왜냐면 갑각류기 때문에, 개기 때문에 키울 수 있습니다. 네. 얘가 코코넛 크랩이에요? 네, 이게 코코넛 먹는 거 크랩. 아니에요 이거? 네, 먹어도 돼요. 네.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제가 키우는 거는 요만한데 이만큼 크죠. 네. 그럼 더 성체가 되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네, 이만큼 크죠. 왜 긴장해서 겁먹었어요? 아니, 그거를 집에서 키운다고요? 네. 우와. 네. 하여튼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도 사는 곳이 열대 섬이에요. 열대 섬은 거대 포식자도 없고, 섬이다 보니까는 충분한 포유류라든가 파충류라든가 거대한 포식자를 갖출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열대 섬에서 이런 거대한 갑각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위치가 있는 곳이라면 오늘날도 충분히 커질 수 있다. 옛날에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닌 거죠. 지금 왜 없냐? 이 뼈 달린 애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뼈 달린 애들이 너무 활기를 치니까 갑각류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못 하는 거군요. 조그만 활동이 아주 만족스러운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조그만 니치가 좀 더 효율적입니다. 너무 커지면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효율이 안 나오죠. 부피 대비 면적, 근육량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커지면은 얘네들은 또 탈피를 해야 되잖아요. 뼈 있으면은 뼈에다가 살만 찌면 되는데, 얘들은 외골격이다 보니까 계속 탈피를 해야 돼요. 근데 탈피를 하면 할수록 그 목에 유지하려고 탈피 껍데기도 두꺼워지는데, 그거 탈피하다 죽습니다.
가재들 유명하죠. 가재들 같은 경우는 탈피하다 죽는다고. 얘들도 수명이 알려진 거는 75년, 여상은 120년 산다고 하는데 75년? 네네네네. 사람만큼 사네요. 120년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와. 생각하는데 그렇게 못 삽니다. 아까 지금 키우시는 거미처럼? 개는 몇 살이에요? 아 걔는 모르겠어요. 조금 해가지고. 근데 얘네 사육에서 번식이 안 되는 게 유생 시기를 바다에서 암컷이 알려면 플랑크톤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절대 번식이 안 됩니다. 인공적으로. 하여튼 얘네가 그래서 얼마나 재밌냐면 그 생태적 위치가 그 거대 포식자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각류가 거대 포식자 위치를 해가지고 나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새를 뻑 잡아먹고 얘가? 네, 부비새라고. 그 부비가 스페인어로 바보란 뜻인데 섬 가면은 새들이 포식자가 없다 보니까는 포식자에 대한 저항성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스페인 선원들이 섬 열대 섬 갔는데 이 새가 가까이 가도 뭐 가만히 있고 막 맞아, 이래가지고 맞아. 바보새네 해서 부비새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도 맨날 바다 이곳저곳에 퍼지기 때문에 그런 데 가면 부비새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사람들이 찍은 게 있어요. 부비새 이렇게 딱 잡으면 하는데 얘가 이렇게 막 집게로 이렇게 새를 잡아먹습니다. 이 친구가? 네네. 얘는 그러면 잡식이라고 해야 되나? 잡식 다 먹습니다. 네. 아, 그래요? 가서 이렇게 코코넛 쫙 까먹고요. 네. 아, 코코넛 먹어서 코코넛게예요? 네네네네. 야타고 올라가서 코코넛을 쫙 까먹어가지고. 근데 코코넛이 엄청 딱딱하잖아요. 아 근데 그만한 힘이 나와요. 여기서. 그렇게 힘이 세요, 얘가? 쫙 까서 먹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날 육상 절지동물 보면 충분히 커질 수 있다. 네, 옛날 게 그렇게 괴물이 아니다. 심지어 그 메가네우라 아까 뭐 고생대처럼 70cm 날개 길이 애들도 보면 몸체만 보면 오늘날 거대한 대벌레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요? 날개만 이렇게 긴 거지. 네네. 그럼 우리가 건들지만 않으면 우리 이제 척추동물들이 좀만 피해주면 얘네들 얼마든지 자랄 수 있는 애들이군요. 아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없는 완전 고립된 생태가 지구상에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데가 있으면은 뭐 나중에 발견했는데 이런 곳이 있네 이러면은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 네. 그래요? 야, 근데 진짜 이거 크기도 놀랍지만 그렇게 오래 산다는 게 진짜 놀랍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대게집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먹을 때 어쩌면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애들이 어르신들을 있어요. 먹을 수도 있는 거네. 그 양식 안 하고 하여튼 아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부비새 이렇게 잡아먹는다 했잖아요. 새들이 섬에 산 애들은 거대한 포식자가 없다 보니까 가까이 가도 가만히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도새도 그렇게 멀쩡했죠. 네. 도도새도 사람들한테 포식자에 대한 저항성이 없지래가지고 그런 게 새들한테 많이 관찰되는데 최근에 본 것 중 되게 인상 깊은 게 알바트로스 이런 애들도 포식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인간들 활동 너무 많다 보니까는 각각 섬마다 쥐가 유입돼 있거든요. 심지어 아까 그 쥐만한 외타 있잖아요. 뉴질랜드에 쥐가 없기 때문에 멧쥐가 쥐만해졌는데 이제 쥐가 들어와서 거의 멸종했습니다. 거의 멸종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뉴질랜드 사람들이 얘들 다 인공 번식시켜가지고 쥐가 없는 섬마다 다 복원을 하고 있어요. 쥐가 없는 섬에 보내가지고 알바트로스는 자기만의 번식처인데 거기에 다 이제 쥐가 유입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알바트로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둥지가 어떻게 쥐들이 이렇게 알을 파먹는데 가만히 있고요. 쥐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알바트로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파먹어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러다 죽어요. 네, 정말 그 저항성이 없습니다. 네. 그럼 보면은 새들이 참 저러다 멸종했구나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런 걸 한 번도 못 겪어본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구나, 그냥. 하고 그거에 대한 경계심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런 반응은 진짜 생사가 걸린 반응인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왜 형성되지가 않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쥐가 생각보다 엄청 최고 포식자네요. 아, 그쵸. 네. 근데 고양이 좀 풀어놓으면 어때요, 그러면? 네? 그런데 고양이를 좀 풀어놓으면 좋을 호주 것 같은데 고양이 때문에 난리라고 그러던데요. 그게 최악의 선택이죠. 거기가 그래서 최상위 포식자여서 예를 들면 로드하우 섬 이것도 가장 거대한 대벌레 중 하나인 로드하우 섬에 대벌레 거대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쥐 때문에 들어와서 완전 쌍멸종했거든요. 처음에 영국인들이 쥐 때문에 멸종해서 그러면 쥐를 잡아먹는 우리 올빼미를 풀자 해가지고 토종새 7종이 멸종했습니다. 오히려 좀 속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죠. 네네. 하긴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고양이 같은 경우가 새들 공격하는 경우가 적진 않으니까. 네네. 그래서 오히려 쥐 잡으려고 그랬다가 훨씬 더 생태계를 네. 파괴하는 일이 그쵸. 있을 수도 있다. 환경 컨트롤 하려고 미입종 도입했다가 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네네. 네. 함부로 건들지 말자는 얘기가 그래서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엄청나게 큰 곤충들이 있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산소의 농도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산소의 농도는 그렇게 커져가는 가능성을 열어준 건 맞지만 그래도 핵심은 포식자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큰 곤충들이 있을 수 없느냐 있느냐 요게 이제 갈라진다. 곤충들이 오히려 더 큰 몸집과 강한 근력으로 척추동물들을 압살할 수 있지 않냐. 압살할 수는 없었어. 근데 그 전에 일단은 효율 차이도 있는 것 같고 큰 몸에 있어서는 척추동물이 좀 더 효율적인 것 같고 절지동물들이 결국에 성공하는 방법은 작고 하늘을 나는 것. 근데 물론 그렇게 곤충이 하늘 날고 그 뒤로 한 1억 년이 지나야 나중에서야 척추동물도 하늘 결국 날죠. 인용이. 네네. 그러다가 한 1억 년 지나서 또 새가 날고 한 6천만 년, 7천만 년 지나서 또 박쥐가 나는 걸 보면은 차근차근 그 후발주자들이 더 잘 날아요. 보면은 익룡이 옛날에 못 날 거라 생각했거든요. 사람들 거대해가지고 얘들이 뭐 날겠어? 하면 그냥 절벽에 떨어져서 글라이딩 했겠지 했는데 아닙니다. 요즘 익룡들 보면은 무시무시합니다. 일단은 걷는 것도 옛날에 사람들이 날개 너무 커서 잘 못 걷게 싶었는데
뛰는데 얘네들 말처럼 두닥두닥 되게 그래요? 잘 뛰었을 거고요. 다른 새들 보면 손이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이 길어졌고 박쥐는 네 번째 손가락이 길어졌는데 맞아요. 익룡은 네 번째 손가락만 길어져서 손가락 세 개 다 있어요. 아. 이게 잘 움직여요. 익룡은 엄지 손가락이 있어요. 이걸로 이게 집었을 거예요. 이걸로 익룡 이게 집는 게 가능했고 어떤 애들은 익룡 그리고 굉장히 잘 날았다 의외로. 그리고 막 엄청 큰 애들도 자리에서 이렇게 점프해서 나는 것도 되는 거 보면은 익룡 꽤 잘 났을지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하여튼 새들 나는 거 보면 새들도 굉장히 뭐 지금 잘 날잖아요. 그럼 뭐 박각시라든가 아니면 잠자리 이런 거 보면 시속 50, 60을 못 넘는데 새들 보면은 뭐 한 시속 110으로 날고 매 낙하속도 한 400 찍고 이런 거 보면은 곤충이 비할 바가 안 되죠. 예를 들면은 가장 멀리 나는 나비 이런 거 보면은 뭐 12,000km 작은 멋쟁이 나비 이렇게 날거든요. 근데 네. 뭐 알바트로스는 뭐 8만 km, 막 12만 km 자면서 다니는 거 보면은 후발주자들이 훨씬 더 잘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박쥐가 마지막 더 잘 날아요. 박쥐는 시속 160으로 날고요. 박쥐가? 네, 박쥐가 더 잘 날아요. 손가락이 4개잖아요. 4개로 더 아크로바틱한 비행이 가능하고요. 초음파 쓰면서 아주 빨리 날고 이러는 거 보면은 역시 후발주자들이 약간 점점 연구 개발을 거듭하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날면 안 돼요. 점점 더 성능이 올라가는 비행 그래요? 모드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저 뭐랄까 이게 갑각류들 혹은 이제 밖에 외골격 동물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게 커질수록 쉽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네. 작은 애들은 그네도 뭐 좀 나은 것 같은데 큰 애들은 그 몸의 골격 자체가 막 빨리 움직이기에는 부적합한 뭐 이런 상황이라 아마 그래서 척추 동물들이 밖에 근육이 있는 게 훨씬 더 아마 유리하게 그들보다 빠르거나 힘 세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조금 애들은 엄청 빠르긴 한데 그렇죠. 큰 네. 애들은 그렇게 날렵한 애들이 많지는 않는데. 그렇죠, 그렇죠.